요즘 전 세계 MZ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세계 공용어는 영어고 아시아 언어 하면 일본어나 중국어 아니야? 그러게 지금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인기가 미쳤다더라. 한국의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한국어 교재 주문이 급증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 정원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어 열풍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일본어 강사로 일하다가 한국의 인기 때문에 갑작스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원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열렬한 한국의 지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미국인 휘트니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지는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단어 중에 가장 잘 써먹는 것이 호불호라는 말인데요. 한국인들이 어떤 것이 좋음과 좋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과 생긴 모양이 귀여워서 특히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불호에서 호로 변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한테 한국이란 곳은 사실 아주 얄미운 나라, 싫은 나라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보다는 한국어가 굉장히 얄미웠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어를 사랑하고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는 특히 영화가 유명한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영화는 작품성이 높고 뛰어난 영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미국 영화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지루하고 따분한 예술 영화 같다는 편견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영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지루한 예술 영화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소위 말하는 신문물을 접하게 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은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인 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랑도 각별한데요. 유럽 국가 중에서 애니메이션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라고 하니 미국인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을 수입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미국 영화의 고리타분함을 느끼던 저는 처음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꼭 다른 세계에 놀러간 듯한 기분과 아름다운 색감은 어린아이였던 제 마음을 설레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취향에 맞는 비슷한 부류들을 새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잔잔하고 청량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매료시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을 하도 많이 봐서 일본이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먼 훗날 실제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런 아름다운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본의 만화 영화에 푹 빠지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은 짧은 시간 내에 통달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볼 것이 남아있지 않자 나중에는 급기야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작품들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만화 영화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동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작품들만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음지로 가다 보면 자극적이고 우울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다 보니 별의별 주제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중적인 일본 만화 영화를 이미 모두 보았던 저는 이때부터 슬슬 일본의 음지에 있는 만화 영화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하필이면 이때가 저의 사춘기 시기 시작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일본의 만화 영화만 보고 지내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부류만 사귀다 보니 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만화 영화 속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여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일본 만화 영화 속에 보여지는 일본의 문화와 생활까지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당시에 저는 거의 세뇌를 당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만화 영화를 통해 일본어를 거의 원어민 정도로 구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딱히 다른 전공을 배우거나 새롭게 알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 나온 일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일본 문화에 빠져 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한 도시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저처럼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 수업에 대한 평판도 점점 좋아지고 저를 찾는 수강생들도 늘어나면서 저는 학원에서 가장 입지가 단단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봉도 오르고 커리어도 쌓게 되면서 앞으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었어요. 저의 입지가 정점을 찍고 일본어 수업 시간표가 대부분을 점령했을 무렵 저희 옆 클래스에서는 한국어 수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어 수업은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외국어 수업으로 비교해봐도 높은 순위는 아니었죠. 또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도 대부분 서양의 언어를 선택하거든요. 스페인어나 독일어를 주로 배웁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어고요. 그러니 한국어의 인지도는 당연히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가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옆 국가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국에 대한 인기가 점점 치솟는 거예요. 그때가 한국의 K-팝 아이돌이 슬슬 해외에서 유명해질 때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다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동남아 국가에서의 반응이 유독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오히려 K-팝에 대해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미국의 10대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찍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아이돌을 접하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영상미가 아름답고 남자 주인공이 잘생겨서 좋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로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결국 그 시기에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저희 학원의 주 고객층이 되니 기존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꼴찌였던 한국어 수강반이 1위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그의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1위로 치고 올라간 적은 학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신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답니다. 잠깐의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오히려 한국어 수업의 인지도가 워낙 낮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한국어 담당 선생님인 루딘이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주제넘은 걱정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 클래스는 줄어들긴커녕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집을 불리는 한국의 마른 미역처럼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악감정은 잊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점점 한국어 수강 수업이 늘어나면서 저의 일본어 수강 수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두 번 조금씩 밀리는 걸로 시작하더니 몇 개월 후에는 아예 저희 수업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고정적으로 벌던 수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당연하게도 저희 생활이 동시에 어려워졌어요. 먹을 것을 줄이고 교통비를 줄이고 난방비를 줄이다 보니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아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원의 대표도 잠시만 수업을 줄이고 곧 조율을 해보자고 저를 설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수업을 조율해주겠다며 몇 개월간 저를 회유한 대표는 어느 날 저를 갑자기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어 수강 수업을 아예 폐강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배신을 당하고 나니 마음에 점점 악한 감정만 남게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직장에서 잘린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저 조그마한 나라가 뭐길래 일본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지. 도무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그렇게 몇 달간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너무 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겠다는 결정입니다. 저의 오랜 로망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끈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직접 이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급작스러운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소감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부정적인 마음만 안고 떠난 한국은 제가 그렇게 갈망하던 지루할 틈 없는 하루하루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흥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놀 땐 놀고 점잖을 땐 점잖은 한국인들 특유의 성격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제가 일본 만화 영화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벚꽃길은 한국에도 한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본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태원의 법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듣기에 기분 나쁠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호탕하고 밝은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자기 또한 어릴 적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던 한국인 친구가 마침 생각난 것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일본의 만화 영화를 많이 봤어.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굳이 일본 만화 영화를 찾지 않아도 돼. 요즘 우리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웹툰이라는 것을 보거든. 웹툰 그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웹툰이라는 말에 그것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자 한국 친구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만화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인들이 직접 만든 한국산 만화로 스크롤을 내리며 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외국에도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각종 어플을 통해 번역본을 볼 수 있다. 몇 개를 추천해 주었는데 그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는 처음이었거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대화 이후 한국 친구들이 대화에 꽃을 피울 동안 저는 한국의 웹툰만 하루 종일 읽었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던 만화였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미국의 10대들이 한류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한국을 떠나는 날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 여행이 끝나면 일본까지 돌고 미국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한국을 재미있게 즐겼는데 일본에서 더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의 청소년기를 바친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어보기로 하고 결국 저는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의 여행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나라였죠. 아무 지식 없이 갔었다면 오히려 재밌게 놀다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흥의 민족인 한국인들과 놀다 온 상태였고 무엇보다 일본 만화 영화를 통해 기대를 안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죠. 제가 만화 영화에서 보았던 일본의 청량감과 고즈넉함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너무 특징이 없고 평범한 나라여서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본어를 알아듣는 줄 모르는 몇몇 일본 사람들이 제게 서슴없이 반말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일본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설령 제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어도 반말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후기를 쳐보니 이런 일을 겪은 관광객들이 저 말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힌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K-팝은 엄청난 땀과 노력을 통해 빚어낸 현대 예술 중의 하나였고요. 미국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작품들은 하나같이 명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웹툰들은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매주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작품들을 골라서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루딘에게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일본어 말고 한국어를 배워봐. 나도 한국에 다녀온 후 그곳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공부했거든.
예전 같으면 기분 나빠하며 흘려들었을 말이지만 저는 루딘의 조언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루딘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이후 저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워낙 외국어 습득 능력이 빠른 편이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결국 저는 저를 백수로 만들었던 한국어를 통해 다시 일자리를 얻었답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학원의 한국어 강사가 되었거든요. 요즘은 일본어를 가르칠 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한국인들처럼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변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저는 한국을 얄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어의 인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뒤 한국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전파하며 한국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여성 휘트니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같은 세상에는 한국과의 인연을 계기로 한국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사연에 나온 휘트니아 씨도 앞으로는 실업에 걱정 없이 한국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치안율 1위 국가는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역시나 한국에서 단 하루를 보내자마자 당황하며 기겁을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기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 위치한 ABC 뉴스에서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플라이라고 해요. 글로벌 인사이트인 만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자라는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다음 취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요즘 아시아에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슈가 많다고 하더군. 우선은 일본 쪽으로 가서 취재를 좀 해보게 상사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시아 쪽을 한 번은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 나라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들을 접해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일본이요. 일본은 워낙에 오래된 아름다운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치안이 좋기로도 유명한 나라잖아요. 가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안전하게 인터뷰를 할 생각에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수락하는데도 설레더라고요.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였으니까요. 동시에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호기심이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그중 한국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자그마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 동료한테서 얻게 된 것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사진기자 데이지가 2년 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현지 음식 문화를 취재하러 갔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제게 털어놨거든요. 데이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취재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인기 있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대요. 김치와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개고기 집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지는 그것도 모르고 한 입 먹었다가 바로 구토를 하러 갔다고 해요. 데이지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데이지가 계산을 하러 가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오히려 데이지에게 화를 내며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를 모르면서 왜 개고기를 안 먹느냐며 소리를 질렀대요. 데이지는 문화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 식당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게다가 지하철이나 붐비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과하게 쳐다보아서 불편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데이지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죠. 그 경험들 때문에 데이지는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고 외국인 특히 여성에게 적대적인 인상을 받았대요.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데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런 시민의식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에 치안이 좋기나 하겠어요. 물론 저희는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는 솔직히 좀 피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일본이라뇨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국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잖아요.
모두가 친절하고 좋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 말이에요. 저는 설레는 마음에 빠르게 계획을 진행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의 설레는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지금 도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한 이 도시는 제가 처음 와보는 일본의 바쁜 수도였어요. 경험 많은 저널리스트로서 취재차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이번 여행은 왠지 좀 달랐어요. 왠지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일본으로 오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취재하러 도쿄에 왔다는 사실을 다시 스스로 상기시키며 길을 나섰어요. 이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믿음직한 수첩을 들고서 붐비는 공항을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가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의 고향이라는 걸 말이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쓰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커다란 공간 같았어요.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터미널을 걸어가는데 정중한 일본 남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스스무 나카무라라는 분이었죠. 제가 도쿄에 있는 동안 안내자이자 도우미가 되어주실 거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스스무 씨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미 회사에서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죠. 도시를 잘 아시고 통역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도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비행이었기를 바래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볼까요? 스스무 씨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죠. 저희는 곧바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아 공항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의 도쿄는 덥고 매우 습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설레임을 주었죠. 스스무 씨가 택시를 잡아주었고 제 짐 가방들로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경이로운 듯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죠. 도쿄는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의 숲이었어요. 사람들과 차들이 모든 방향에서 쏜살같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지럽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체크인을 하고 저희는 바로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첫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선생님의 취재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스스무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끄덕이며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바쁜 인도를 누비며 밖으로 나섰죠. 스스무 씨는 자신이 말한 카페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저희는 안쪽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죠.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먼저 물을게요. 제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죠. 지금 일본의 이주민 상황은 어떤가요? 저의 질문에 스스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최근 몇 년간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일본으로 오는 이주민들이 확실히 늘고 있어요. 정부는 이 유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주거 일자리 문화 차이 등의 문제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주민들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비난도 하고 있죠. 마지막 말에 저는 더 곱게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범죄가 늘었다고요. 어떤 종류의 범죄 말씀이신가요? 절도, 폭행, 일부 조직폭력 같은 것들이요. 스스무 씨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평화롭지만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에 대한 큰 두려움과 비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를 하며 제 기자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복잡하고 여러 측면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파고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범죄에 대한 얘기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할게요. 이제껏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불안감이 스며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외국인인 제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다 보면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무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셨죠. 너무 걱정 마세요. 베일 양 아직까지도 일본은 치안율로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지켜볼 거랍니다. 저를 선생님의 개인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웃으며 농담을 하셨어요. 그의 말에 저도 작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스스무 씨 같은 현지인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이 놓였죠. 함께라면.
이번 취재가 던지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은 인터뷰를 마치고 커피를 다 마신 뒤 습한 도쿄의 밤거리로 나섰어요. 도시의 불빛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했죠. 스스무 씨는 다음날 인터뷰에 몰두하기 전에 쉬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저 또한 동의했어요. 취재를 시작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오랜 비행으로 지쳐 있었던 것도 맞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미팅 노트를 한 번 더 검토했어요. 범죄 문화 차이,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 일본의 이주민 유입에는 확실하게 여러 문제가 있어 보였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닐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첫날 밤 저는 제 머릿속에 질문들과 기사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낀 채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마음속에는 벌써 오늘 펼쳐지게 될 인터뷰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죠. 오늘 스스무 씨는 저를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또 그들은 일본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기로 했죠.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제 기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약간은 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빠르게 옷을 입고 노트와 펜을 챙겨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스스무 씨는 이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기를 바래요.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아침 공기는 벌써 끈적하고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일터와 학교로 서두르는 가운데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저희는 사람들을 헤치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스무 씨는 도쿄 베트남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1980년대에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왔어요. 주로 공장 건설 현장,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이주민들이 일본 사회에 잘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스스무 씨는 잠시 말을 아끼셨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천천히 말씀하셨죠.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노고를 높이 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을 위협으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퍼붓기도 해요. 양측 모두의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도착한 동네는 제가 머문 호텔 근처의 화려한 도심과는 사뭇 달랐죠. 건물들은 좀 더 낡았고 거리도 조금 초라해 보였어요. 스스무 씨는 2개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안에는 10여 명의 베트남 남녀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스스무 씨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허리를 숙이며 미소를 지으셨죠. 스스무 씨는 저를 소개하고 일본 내 이주민에 대한 취재를 하는 기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듯 했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둥글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스스무 씨는 제 질문과 그들의 대답을 통역해 주셔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는 그들이 일본에 오게 된 이유를 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응우엔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분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일본에 왔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본에 오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비슷한 사연들을 가지고 계셨죠. 고향의 가난과 기회 부족을 뒤로하고 일본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일본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본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적절한 비자와 취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셨죠. 복잡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료 제도에 맞서야만 했다고요. 일본의 규칙은 매우 까다로워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그래요. 쉽게 문제에 휘말려 추방당할 수 있죠. 린이라는 젊은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점점 더 확장되어 이웃나라 한국의 상황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어요. 몇몇 분들은 일본에 오기 전 한국으로 이주해 일해보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한국의 제약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한국은 아예 외국인을 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비자도 권리도 없죠. 응우엔 씨가 씁쓸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불친절한 편이에요. 저희를 하대하는 사람들과 협박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곳에서 살아남기에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내면의 편견이 고개를 드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주민들의 말씀은 한국이 배타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제 선입견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말이에요. 대화는 점점 이주민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겪은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갔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로부터 겪은 노골적이거나 미묘한 적대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우리를 더럽다는 듯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봐요. 기차에선 아무도 내 옆자리에 앉지 않아요. 가게에선 점원들이 내가 뭘 훔칠 거라는 듯 지켜보고 있죠. 한 중년 남성분이 하소연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거를 거부당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화들을 공유해 주셨죠. 이주민들이 낯선 나라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과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 어려움의 빛을 비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주위에선 눈물 어린 포옹과 악수가 오갔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아시아 이주민들의 사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했죠. 또 한국도 한국이지만 스스무 씨가 말한 일본의 범죄들과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들으면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도 더해졌고요. 스스무 씨는 그런 제 기분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의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이 결코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측면의 회색 음영을 담아내야 하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스스무 씨가 그날 저녁절에 호텔에 내려주었을 때 저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이주민들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결의도 더욱 굳건해졌죠. 다음 날 저녁 스스무 씨는 전날의 인터뷰에 대해 얘기하며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후텁지근한 신주쿠의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죠. 우리가 걷고 있던 붐비는 거리에는 상점과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인도는 활기찬 야경을 즐기려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로 가득했죠. 걸으면서 전날 이주민 모임에서 떠오른 생각과 걱정을 스스무 씨와 나눴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렬했어요. 제 예상 외의 반응들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면 객관성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스스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경청하셨죠. 그걸 자각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 언제나 기자에겐 도전이죠. 핵심은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용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스스무 씨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빠졌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서요.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평화로운 저녁을 깼어요. 처음엔 그 소리가 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차가 고장난 소리, 폭죽 소리 하지만 곧이어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죠. 이해가 되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세상의 총격이었어요. 여기 이분비는 신주쿠 거리에서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고 머리는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버리고 말았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세게 붙잡아 주차된 차 뒤로 거칠게 저를 끌어당기는 게 느껴졌죠. 저희는 거기 웅크리고 앉았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정말 일본이 맞는 건가요? 미국이 아니고요. 치안율 1위 국가에서 총기 난사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제 심장은 쿵쿵거리고 총성이 좁은 거리에 메아리치며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그 요란함은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죠. 차 본네트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았어요.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뛰어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한 젊은 사람이 쓰러지는 게 보였고 저는 그 사람의 옷에 선명하게 피가 번지는 걸 목격했죠.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로 스스무 씨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멀리 보니 도망가고 있는 스스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지켜주겠다던 스스무는 저를 그냥 혼자 두고 가버린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더욱더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요.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이 저를 더욱 차에 바싹 붙어 최대한 몸을 작게 웅크렸죠. 총격전은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1에서 2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빠르게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꽉 감았어요. 그리고 총격이 시작됐던 것처럼 갑작스레 모든 게 멈췄어요. 기이한 침묵이 거리를 뒤덮었죠.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렸어요.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스스무 씨는 어디로 간 거지? 왜 나를 버린 거지? 이게 내 취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그때 어깨에 닿은 손길에 내 정신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죠. 분명 그 총을 든 사람이 저를 끝내러 온 거라 생각했어요. 두려운 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억양 있는 영어로 물었죠.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어서 나가야 해요. 저는 여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로 저는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는 함께 거리를 급히 빠져나와 훨씬 떨어진 곳에서야 멈출 수 있었죠. 저는 건물에 기대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제 구원자는 주위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살피며 자리를 지켰죠. 그를 좀 더 자세히 보니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짙은 머리칼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이었죠. 옷차림은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 시선과 마주치자 걱정으로 가득한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까 잡아당겨진 팔목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남성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저를 도와주셔서요. 당신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죠. 아닙니다. 급하다 보니 아까 세게 당신을 당긴 것 같아 죄송해요. 어쨌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이름은 재범이에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제이플라이예요. 저도 제 소개를 했죠. 저는 기자로 취재차 이곳에 왔어요. 통역사분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목소리가 잠겼어요. 스스무 씨의 배신이 다시금 저를 덮쳤죠. 그리고 재범 씨의 말을 되새겨보니 저를 끌어당긴 것 또한 재범 씨였어요. 스스무는 그 전에 도망을 이미 간 상태였던 거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재범 씨는 그런 제 상태를 이해한 듯 했어요. 위로하듯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게 버려지는 건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갈 데가 있나요? 제가 연락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다정함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료조차 도망친 상황에서 이 낯선 이가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니 말이에요. 고개를 저었죠. 제 호텔이 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재범 씨는 제 호텔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조용해진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돌아보았어요. 재범 씨는 그런 저를 안심시려는 듯 자신에 대해 조금 들려주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출장차 일본에 와 있다고 했죠.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인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이라고요. 제가 당황해하자 괜찮겠어요. 재범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제가 두려움으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많이 불안해 보이시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도쿄에 계시는 동안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다면 꼭 저에게 연락하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그는 떠났어요.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는 밤거리로 사라져갔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공포, 혼란 그리고 무언가 따뜻하고 희망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긴장이 빠져나가며 몸에 피로감이 밀려왔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총격 사건은 저를 깊이 뒤흔들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스스무 씨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왜 도망간 걸까요? 그냥 겁쟁이였던 걸까요? 아니면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또 이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위험한 나라에 제가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재범 씨가 한국인이라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그와의 만남은 거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던져진 구명줄 같았죠. 그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제 선입견을 뒤흔들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한국인의 전형이라면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단정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기사는 방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총격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제 몸은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전날 밤의 긴장과 공포 때문에 근육이 다 뭉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스스무 씨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 샤워실로 향했죠. 따뜻한 물줄기가 멍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랐어요. 옷을 갈아입다 문득 침대 맡에 놓인 재범 씨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 들고 엠보싱 처리된 글자를 엄지로 쓸어보았죠. 낮에 보니 재범 씨의 친절과 용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전을 내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죠. 저는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차갑고 배타적이며 외부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로 보고 있었죠. 전날 베트남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런 시각을 더 강화시켰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재범 씨는 단번에 그런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의 따뜻함, 이타심, 제 안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 그건 폐쇄적이고 편견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더는 과거의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게 둘 순 없다는 걸요. 제가 정말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만 했어요. 제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재범 씨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죠.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재범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재범 씨는 반갑게 이야기했어요. 전화해 주셔서 기쁘네요. 좀 괜찮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무사해요. 당신 덕분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걱정했어요. 재범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어요. 재범 씨,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당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이에요. 그가 즉시 대답했죠.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제 호텔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착했을 때 재범 씨는 벌써 자리에 앉아 뜨거운 차 두 잔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앉으며 인사했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재범 씨는 제 고마움을 가볍게 넘겼어요. 천만에요. 제이플라 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재범 씨, 어젯밤 저를 도와주셨을 때 제가 가진 많은 생각들에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서요. 재범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말에 집중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죠. 제 개인적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들은 이야기들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친절과 이타심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던 재범 씨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제이플라 씨, 우리의 만남이 당신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니 영광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선입견에 의문을 갖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해요. 용기 있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사실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는 결점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에는 따뜻함과 관대함 또한 존재하죠. 그걸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요. 마음 깊이 공감이 됐어요.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동의를 표했죠.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재범 씨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어요. 제이플라 씨 영광이에요. 제가 알고 사랑하는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머지 오전을 여행 계획을 세우며 보냈어요. 재범 씨는 고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저와 공유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어요. 저희는 빠르게 한국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서 한국의 이주민들과도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죠. 카페 밖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재범 씨가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제이플라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죠.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여행 전 일주일은 준비와 기대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시사 문제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건 모조리 읽었죠. 배울수록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더군요. 한국행 비행은 짧고 순조로웠어요. 착륙하자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 들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의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졌죠.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며 규칙을 잘 따랐죠. 도쿄의 혼잡함과 거친 느낌과는 큰 대조를 이뤘어요.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일본이 치안일이라는 스스무의 말은 거짓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모습은 재범 씨와 카페를 갔는데 사람이 없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핸드폰, 시계, 지갑과 같은 귀중품들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재범 씨는 저를 바라보았죠. 다들 화장실에 갔거나 주문을 하러 간 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런 귀중품들을 두고 간다고요. 제 말에 재범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정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 귀중품들은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 귀중품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에 있었죠. 그 모습은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게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특히 여성들이 참으로 많았죠.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일본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즐거운 유흥거리들이 즐비하면서 사람들이 즐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새벽에도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저의 편견을 다시 한번 깨주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시민의식이 있었고 치안은 두말하면 입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한국의 이주민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저를 처음부터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덕분에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었죠. 한국으로 이주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요. 바오라는 남성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끄덕였어요. 한국어 수업을 지원센터에서 진행해주기도 하고 커피 교육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답니다. 바오 옆에 뜨랑이라는 여성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세심한 정책과 사람들의 배려에 입 모아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일본에서의 인터뷰만 듣고 이곳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렇게 훈훈한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지훈 씨와 함께 그곳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많은 걸 배운 하루를 보내고 저는 한강을 걸으며 재범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노을빛에 재범 씨의 미소가 빛났어요. 그게 바로 마음과 가슴을 여는 힘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 자신이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기사는 단순히 이주민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서 깊이 있는 개인적 성장과 이해의 여정으로 진화했어요. 그 사실이 제 기사에 반영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각도로 접근하고 모든 국면에서 당연시되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될 거예요. 한국 그 자체처럼 저를 이끌어준 멋진 남자처럼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재범 씨와 저는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려 애썼죠. 재범 씨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사거리 이상을 주셨어요.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얻게 해주셨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재범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이플라 씨 제겐 기쁨이자 영광이었어요.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 당신에겐 그 귀한 재능이 있어요. 절대 그걸 잃지 마세요. 다음날 공항에서 길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헤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허나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고 보람의 눈물이었어요. 이 경험을 영원히 간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편견에 맞서고 마음과 정신을 열며 저는 더 나은 기사뿐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의 저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 저는 영원히 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나라와 사람에게 감사할 거예요. 이번 기사는 저의 넓어진 관점을 반영하게 될 거예요. 일본에서만 체류를 했다면 저는 아마 편협한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좋은 인연인 재범 씨를 만나고 덕분에 한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 기사가 끝나면 한국인과 이 나라에 대해 특집 기사를 내볼 예정이에요. 저를 구해준 재범 씨와 한국에 감사를 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리이고 독일 베를린 대학교 교육학 교수예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독일 최고 명문대 교수를 달았어요. 그만큼 저는 20대를 교육학 공부에 전념하면서 보내왔죠. 학계에서는 저를 떠오르는 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교육학과 강당으로 들어섰을 때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국제 연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위해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모여들면서 강당 안은 활기로 가득했죠.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쳐왔기에 다른 발표자들이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지 궁금했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고 중국인 연사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메모를 해나갔죠. 그런데 발표가 계속될수록 그녀가 한 말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인 연사는 제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일련의 주장을 했어요. 한국 교육이 형편없고 중국에 심하게 의존하며 학교 시설도 임시 변소 수준이고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바보 같아서 다른 나라 교육 제도를 그저 베끼기만 한다고까지 비난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일해온 저로서는 이런 주장들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게 된 이 나라에 대한 심한 무례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을 직접 보아왔고 그들의 교육적 성취가 학습에 대한 깊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국인 연사는 계속해서 중국 학교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미국마저 추월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묘사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죠.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거짓된 주장들이 반박 없이 지나가게 둘 순 없었어요.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저는 일어나서 제 관점을 말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교육제도의 눈부신 발전과 혁신을 지켜봐왔고 이전 세대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을 이룬 기반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저는 손을 들고 지목되기를 기다렸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말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국 교육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답니다. 말을 꺼내려 할 때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국 교육제도가 이뤄낸 놀라운 발전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증언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멋진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 하신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가르쳐본 경험으로 볼 때 실제 상황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이 제 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이어 말했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교들의 선진화된 인프라와 잘 관리된 시설, 그리고 포괄적인 보안 시스템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교실부터 널찍하고 현대적인 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자 청중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관심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저는 말을 이었죠. 엄격한 비상 대비책과 교내 의료, 전문가 배치 등을 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헌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부실한 교육제도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청소년 교육에 쏟는 노력과 투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교육자로서 저를 환영해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또한 한국의 교육적 성취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학습을 중시해온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과 같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교육을 자립과 발전의 수단으로 우선시했죠. 이런 흔들림 없는 헌신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계적 경쟁력, 특히 기술과 혁신 분야의 원동력이 된 고학력 인재를 배출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들을 말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존경의 시선이 보였어요. 그들은 중국 연사가 그린 것과는 훨씬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게 분명했죠. 나아가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감수하는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자원 면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과 한국이 누리는 견고한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왔죠. 이는 어린이 노동력, 착취와 낮은 교육 성과가 관찰되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도감과 만족감이 밀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죠. 결론적으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교육제도는 한 국가가 학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청소년에 투자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모범이자 찬사와 모방을 받을 만한 제도죠. 자리에 앉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 감사의 표정이 섞여 있었죠. 제 말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앞으로 그들이 한국 교육제도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이후 며칠 몇 주 동안 저는 제 증언에 영감을 받았다는 참석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경험을 공유해주고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강당에서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죠. 교육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존경심을 자아낸 한국의 교육제도. 이면에 더 깊숙이 파고들게 해줄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여정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힘에 헌신하는 한 나라의 놀라운 잠재력을 드러내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변화를 만들어냈고 제 말이 교육에 헌신하는 한 나라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청중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 연사의 발표는 너무나 많은 부정확성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실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드는데 일생을 바친 수많은 교육자들과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휴식 시간에 사회자에게 다가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도 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놀랍고 기쁘게도 그녀는 주저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물론이죠라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관점은 매우 소중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중들이 다시 강당으로 들어오자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되고 또렷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구체적인 주장 중 일부를 다루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그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 학교가 임시변통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동안 저는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자원의 높은 수준에 지속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좌석에서 앞으로 기대어 앉는 모습이 보였고 제 말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과학실험실과 컴퓨터실부터 잘 갖춰진 도서관과 현대적인 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한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르쳤던 많은 학교들은 제가 다른 선진국에서 본 시설과 필적하거나 심지어 능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학교에서는 과학 실험실이 최신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고급 실험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도서관에 수천 권의 책과 자료가 가득해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감사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학교가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랜 세월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고 두 나라 사이에 분명히 경제적 문화적 유대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은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의 무게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수세기 전부터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오랜 자부심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학교와 서원 체계를 수립했던 조선 왕조 초기부터 한국이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인 PISA와 TIMSS 등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항상 교육과 학습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청중들이 동의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제시된 단순한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또 다른 주장은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열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한국 학생들은 제가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 중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동안 직접 목격했던 놀라운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경진 대회와 코딩 캠프부터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과 디자인 챌린지에 이르기까지 한국 학교들은 교육에서 가능한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춰진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은 좌석에서 앞으로 기대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다른 나라 모델의 창백한 모방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태계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다른 나라의 교사들보다 자격이 떨어지거나 보상을 적게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고 헌신적인 교육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거쳐야 하는 엄격한 훈련 및 자격 과정과 그들이 받는 경쟁력 있는 급여 및 복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잘 교육받고 숙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그들의 직업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종종 초과 근무를 하면서 오랜 시간 일합니다. 제 발언을 마무리하자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감탄과 존경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세미나에 왔지만 대신 교육의 우수성 최전선에 서 있는 한나라에 대한 섬세하고 설득력 있는 초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말에 영감을 받았다는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참석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놀라운 성과에 눈을 뜨게 해주고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당에서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힘의 진실을 말하고 가정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여정은 멀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한국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파고들고 전국의 학생들과 교육자들을 만나며 교육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그 강당에서 얻은 교훈과 통찰력을 가지고 갈 것이고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교육의 힘은 항상 앞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